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에서도 선택받은 0.1%만이 발을 들릴 수 있다는 용성 1호 저택. 그곳에서 김정은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관리하던 한 여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밥을 하고 빨래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밤마다 마시는 술의 종류, 그가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맞는 주사약의 정체, 그리고 외부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충격적인 건강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위부는 비상이 걸렸고 평양의 모든 출구는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목숨을 걸고 품 안에 숨겨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닌 북한 체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금기된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 화려한 감옥에서 무엇을 보았고 왜 환갑이 넘은 나이에 사선을 넘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곳은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그런 평범한 북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시 용성구역, 그곳엔 지도자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별장과 저택들이 즐비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김정은과 그 최측근들의 잠자리를 정리하고 식탁을 차리는 방사 일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 왕조 시대에 궁궐 안에서 일하던 상궁이나 나인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도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리 가문이 살았구나. 장군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었구나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제가 마주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숨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별장 내부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수도꼭지 하나가 통째로 순금으로 되어 있고 발을 내딛는 카펫은 벨기에에서 들여왔다는 최고급 양모였습니다. 벽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대리석이 번쩍거리고 화장실 변기 시트까지 온도를 맞춰주는 수입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죠. 밖에서는 인민들이 옥수수밥 한 그릇도 못 먹어서 강행군을 한다고 난리인데 담장 안쪽은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아주 세밀했습니다. 그분이 머물다 가신 침실의 시트를 주름 하나 없이 펴야 했고 그분이 쓰시는 수건은 매번 새 것처럼 하얗게 삶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자꾸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드시는 음식은 일반적인 북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수만 달러짜리 와인이 매일 밤 상에 올랐고 일본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생선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김정은의 병적인 결벽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쓰는 물건에 남의 손때가 묻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앉는 의자나 만지는 문고리는 매일 특수 소독제로 닦아야 했죠. 만약 청소가 미흡해 먼지 하나라도 발견되는 날엔 그날 담당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얀 장갑을 끼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혹시 모를 머리카락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침실 쓰레기통에서는 매일같이 충격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 적힌 글자들은 죄다 영어 아니면 독일어였습니다. 제가 몰래 살펴보니 그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주사기와 심장병 치료제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장군님이 인민들을 위해 현지 지도를 다니시느라 건강이 상하셨다고 눈물 콧물 짜며 방송하지만 실상은 밤마다 기름진 고기와 독한 술을 즐기느라 몸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주사기 바늘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몸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제 목숨은 끝이었습니다. 가끔 그분이 최측근 간부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남조선 애들이 만든 이 화장품 좀 봐라. 우리 애들은 왜 이런 걸 못 만드냐? 하며 나만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민들에게는 미제 승량이 남조선 괴뢰라고 욕하며 쓰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가장 좋은 남조선 물건과 외국 물건만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6.25 전쟁 이후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인민을 속이며 뒤에서 호사를 누리다니요. 그 순간부터 제가 닦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인민들의 피땀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별장에서 일하며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화려한 사치보다도 그분들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김정은은 아이들과 웃으며 사진도 찍고 인자 안 척하죠? 하지만 그 별장 안에서 제가 본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주변 간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죠. 연회장에서 갑자기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문틈으로 슬쩍 보니 김정은이 자기가 원하는 와인이 제 온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이 지긋한 간부의 얼굴에 술잔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따위 물을 마시라고 가져왔어?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서슬퍼런 기세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도 쉬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간부는 김정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버지 뻘이었는데도 그저 죽여주십시오, 장군님, 하며 머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영숙이가 명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밤 연회장에서 서빙을 하다가 김정은의 옷소매에 아주 작은 국물 한 방울을 튀겼습니다. 영숙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빌었지만 그분은 대답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만 보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숙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짐도 못 챙기게 하고 데려갔다는 겁니다. 영숙이 어디 갔어? 라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그저 소문에 의하면 관리소 수용소로 보내졌거나 소리 소문 없이 처형됐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전쟁 때 험한 일 많이 겪으셨지만 이렇게 말 한마디 실수 하나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는 걸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일까? 하는 공포가 매일 밤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은 날에는 그 폭력성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리가 부어올라 잘 걷지 못하는 날이면 옆에서 부축하는 호위병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하고 애꿎은 가구들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침실을 치우러 들어갔는데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이 찢어져 있고 바닥엔 깨진 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 별장이 거대한 정신병동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장 안의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장군님께 충성을 맹세하지만 장군님이 자리를 비우면 다들 죽은 듯이 조용해졌죠. 누구도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말이 보위부에 들어갈까봐, 혹은 저 사람이 내 실수를 고발할까봐 말 한마디를 아꼈습니다. 그 지독한 고독과 공포 속에서 저는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 제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저를 꺼내 주십시오. 별장 밖의 평양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라고 하면 다들 잘 사는 줄 아시죠? 하지만 그건 중심부 일부일 뿐입니다. 별장 안에서는 남한산 전복이 상에 올라오고 프랑스 치즈가 넘쳐나는데 담장 밖 제 고향 이웃들은 하루 한 끼 옥수수죽도 못 먹어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한 번은 제가 특별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순호가 너는 큰 곳에서 일하니 쌀 구경 좀 하겠구나. 우리 손주가 며칠째 굶어서 눈이 들어갔다. 제발 쌀 한 홈만이라도 얻을 수 없겠니? 하며 우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별장 쓰레기통에는 그분이 한입 베어 물고 버린 최고급 스테이크가 널려 있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버려지는 수입 식재료가 산더미인데 내 이웃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 이게 과연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던 인민의 낙원입니까? 장마당에 나가봐도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있었습니다. 쌀 한 대 값이 노동자 한 달 월급보다 비싸니 다들 도둑질을 하거나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IMF 시절도 힘들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습니다. 배앓이하는 아이에게 줄 약 한 알이 없어서 부모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느 날은 장마당 구석에서 어린 아이들이 흙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를 주워 먹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별장에서 남은 음식이나 버려지는 물건들을 몰래 숨겨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말이죠. 걸리면 바로 사형인 걸 알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옷 안쪽에 작은 봉지들을 만들어 고기 조각이나 설탕 등을 조금씩 챙겨 나왔습니다.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 쪽잠에 죄기밥 주먹밥을 드신다는 선전. 문구가 적힌 벽보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분이 하룻밤 술잔치에 쓰는 돈이면 우리 마을 사람 전체가 1년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배급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고 오직 간부들만 배를 불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인민들은 죽어가는데 지도자는 비행기를 타고 수입 과일을 들여오는 이 현실. 저는 더 이상 이 체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평생을 입조심, 몸조심하며 그저 죽은 듯이 시키는 일만 하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어느 비 내리는 평양의 쓸쓸한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김정은의 개인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인은 구경조차 못하는 수입산 가구와 금박을 입힌 책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책상 구석 최고급 가죽 덮개 밑에 놓인 작은 라디오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부 방송을 들으면 그 즉시 처형이지만 그곳은 장군님의 공간이라 남조선 방송부터 외국 방송까지 다 나오는 고성능 기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겁이 나서 근처에도 안 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이 가더군요. 주변을 살피고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갑자기 맑고 고운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해준 시래기 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10년 전 먹고 살기 힘들다며 중국으로 떠났다가 소식이 끊겼던 제 외동딸 꽃분이 가명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아이는 브로커를 통해 한국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냈던 겁니다. 엄마, 여기는 쌀이 남아 돌아서 버릴 정도예요. 마트에 가면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엄마도 제발 살아서 이리로 오세요. 제가 여기서 엄마 기다릴게요. 그 짧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십 년의 세뇌와 공포의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우리가 그토록 욕하고 미워하던 남조선에서 저렇게 밝은 목소리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밖에서 보초를 서는 호위병들이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손 아래에 깔린 그 비싼 카펫이 딸아이의 눈물처럼 젖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장 식탁에 오르는 화려한 전복 요리와 프랑스산 와인들이 딸아이가 말한 남아도는 쌀과 겹쳐 보였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은 그 소중한 식량들을 발로 차고 성질을 부리고 있었죠. 특히 그 무렵 김정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어 별장 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걸음을 제대로 못 대는 그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내 다리가 왜 이래? 너희가 일부러 약을 안 준 거지.
라며 재떨이를 내던지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병들어 있다. 이 미친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건 내 딸에 대한 죄다. 결심이 서자 무서운 게 없어지더군요. 저는 김정은이 서명만 하고 내버려둔 중앙당 특별통행증 사본 한 장을 목숨 걸고 품속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종이인지 아십니까? 그 종이 한 장이면 평양 시내 어느 검문소든 무사통과입니다. 하지만 만약 들킨다면 그건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일가 친척까지 몰살당하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별장에서 일하며 몰래 모아둔 금가락지와 비상용 달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신뢰하던 은밀한 루트의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살던 집 구석구석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남편의 손때가 묻은 밥상, 부모님 묘소에도 가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불효자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살아서만 오세요. 그래, 살아야 한다. 죽더라도 딸 얼굴 한번 보고 사람답게 밥 한 그릇 먹어보고 죽자. 저는 그렇게 제 환갑 인생의 전부였던 평양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대동강 위에 낀 짙은 안개는 마치 하늘이 저를 숨겨주려는 듯 포근하게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제 손에 쥔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와 딸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희망뿐이었지만 제 발걸음은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이고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그 떨림은 지금도 제 심장 소리처럼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평양을 떠나 국경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북한의 산천이 그렇게 낯설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60년을 넘게 살며 내 나라, 내 땅이라고 믿었던 곳인데 이제는 저를 잡으러 오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훔쳐온 중앙당 1호 통행증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검문소마다 보위부원들이 눈을 부라리며 열차칸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신분증 내보시오. 하는 고함이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콩알만해져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통행증을 내밀 때 저는 짐짓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평양 용성관저에서 긴급 공무 수행 중이다. 지체되면 내 놈이 책임질 테냐. 보위부원은 용성이라는 말과 통행증에 찍힌 붉은 도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거수경례를 붙이더군요. 아, 알겠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그들이 물러간 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호랑이 흉내를 냈지만 속은 겁먹은 토끼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평양에서 가져온 최고급 옷들은 기차 화장실에서 다 갈아입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산 허름한 손바지와 낡은 점퍼를 걸치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렀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김정은의 침실을 청소하던 손으로 이제는 시골 안악내 행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국경도시 해산에 도착했을 때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북쪽 국경 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압록강변의 외진 갈대밭에 엎드려 브로커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국경경비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밝아서 위험합니다. 새벽 2시 구름이 달을 가릴 때 뜁니다. 브로커의 속삭임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함께 대기하던 탈북자 일행이 있었는데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새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까봐 입에 젖을 물리고 덜덜 떠는 그 어미를 보니 서울에 있는 제 딸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라. 할머니도 간다. 드디어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낮은 포복으로 얼어붙은 강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머리 위에서 누구냐? 동작 그만. 하는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철컥하는 총 장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앳된 얼굴의 국경경비대원이 총구를 제 머리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얼어붙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품속에 숨겨온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별장에서 몰래 훔쳐온 7.27 담배 두 보루와 미화 100달러 지폐 뭉치였습니다. 북한에서 7.27 담배는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오직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군인 동무 내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거 받고 눈 한번 딱 감아주게. 나도 평양에서 장군님 모시다 은퇴하고 고향 가는 길인데 사정이 있어 이렇게 가네. 제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 군인은 달러보다도 그 담배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보이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낚아채듯 담배와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어머니, 5분입니다. 5분 뒤에 교대 병력이 옵니다. 죽으림을 다해 뛰십시오. 그리고는 슬그머니 총구를 내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가자. 브로커의 외침에 저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살얼음이 깨져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물의 차가움이란 마치 수천 개의 칼날이 다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60 먹은 노인의 몸으로 물 먹은 손바지의 무게를 견디며 걷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질 때마다 여기서 쓰러지면 죽는다. 잡히면 공개처형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뒤쪽 초소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강바닥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차가운 얼음판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불빛이 제 등 위를 스쳐 지나갈 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보이부 귀에 들릴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자꾸 나와서 얼음바닥에 얼굴을 파묻어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이요.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딸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10분 같은 1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중국 땅을 향해 뛰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의 마른 풀을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강둑을 기어 올라가 덤불숲에 몸을 던지고 나서야 저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고 한때는 자랑스러워했던 내 조국.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 등져야만 하는 그곳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갑니다.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그새 얼어붙더군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젖은 옷이 얼음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오기 시작했고 브로커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이제 저는 평양의 귀부인이 아니라 쫓기는 짐승 신세가 되어 낯선 대륙을 떠돌아야 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를 향한 그리고 딸을 향한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는 마음 놓고 숨 좀 쉬겠구나 했죠. 하지만 그건 제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강 건너 중국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위부 눈만 피하면 됐지만 이곳 중국에서는 공안 경찰, 북한에서 파견된 추격조, 심지어 현상금을 노리는 일반 사람들까지 모두가 저를 노리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지린성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한 농가로 숨어들었습니다. 말이 좋아 농가지 다 쓰러져가는 흙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이름도 나이도 고향도 다 지워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부터 벙어리입니다. 입 뻥긋했다가 북한 사투리 들리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냥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평생을 평양 상류층에서 고상한 말만 쓰고 살았던 제가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짐승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가 숨어 지낸 집은 돼지를 키우고 옥수수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은 저를 일해주는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돼지우리를 치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룡성 관저에서 김정은의 침실을 청소할 때는 먼지 한 톨 없었는데 이곳은 발목까지 빠지는 돼지 분뇨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냄새 때문에 밥도 못 넘겼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오고 어지러워서 몇 번이나 주저앉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밥값을 하려면, 아니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최고급 프랑스산 와인 잔을 닦던 제 손은 거친 호미자루와 똥오줌 묻은 삽을 쥐어야 했습니다. 손톱 밑은 새카매지고 고운 피부는 며칠 만에 늙은 호박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죗값이구나. 그동안 인민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만 따뜻한 곳에서 호의호식한 벌을 받는구나. 가장 무서운 건 공안 차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시골길 저 멀리서 윙하는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옥수수밭 고랑 사이에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오줌이 찔끔 나올 정도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잡아 북송시키면 보위부 감옥에서 어떤 꼴을 당할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평양에서 제가 목격했던 끌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그 마을 장터에서 국밥 장사를 하시는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인집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다가 실수로 제가 아이고 무거워라 하고 혼잣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지더군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 소매를 획 잡아 끄시더니 구석진 천막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신고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내래 고향 말투 듣고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기래. 애미야, 많이 배고프지? 어서 먹으라. 그 말투는 함경도 사투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부모님도 6.25 때 북에서 넘어오셨다고 하더군요. 그 국밥 한 숟가락을 뜨는데 목구멍이 막혀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국밥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한국에 딸이 있습니다. 딸 만나러 가야 합니다. 제가 울며 매달리자 할머니는 제 거친 손을 꼭 잡으시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쥐어주셨습니다. 버텨라. 죽지 말고 꼭 살아서 가라. 같은 피 흐르는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지. 타국 땅에서 만난 그 핏줄의 정이라는 게 평양별장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안전한 은신처를 옮겨 다닐 수 있었고 드디어 딸이 보낸 브로커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브로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기차를 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걸어서 산을 넘어야 합니다. 떠나는 날 새벽 저는 할머니가 싸주신 옥수수떡을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중국 생활은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의 냄새를 맡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별장에는 없었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람의 정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남쪽으로 갑니다. 잡히면 끝장인 중국 공안의 감시망을 뚫고 이름 모를 정글을 지나야 합니다. 60 늙은 몸뚱어리 하나 믿을 것 없지만 제 가슴 속에는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저를 도와준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가 이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었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라오스와 태국으로 가는 이른바 남방 루트는 젊은 장정들도 혀를 내두르는 죽음의 행군입니다. 평생 평양의 대리석 바닥만 밟고 살았던 제 발이 그 험한 돌부리와 가시덤불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저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남쪽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정글이었습니다. 북한의 추위와는 정반대로 훅 끼쳐오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가 숨을 턱턱 막았습니다. 브로커는 지금부터는 차를 못 탑니다. 오직 두 다리로 저 산을 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우리 일행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 다리를 저는 청년, 그리고 저 같은 노인네들. 마치 폐잔병 같은 모습이었죠.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제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밑창은 얇은데 바닥은 날카로운 자갈투성이어서 걸을 때마다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별장 침실에 그 폭신했던 벨기에산 양목 카펫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운지, 내가 그 호강을 걷어차고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원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귓가에는 엄마 살아서만 오세요라는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밀림의 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름 모를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제 팔뚝만 한 모기들이 달려들어 피를 빨았습니다. 거머리가 다리에 달라붙어 떼어내면 피가 줄줄 흘렀죠. 며칠을 걷다 보니 발은 퉁퉁 부어 코끼리 다리처럼 되었고 발가락 물집이 터져 양말이 피범벅이 되어 살에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한 번은 가파른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굴러떨어졌는데 일어나려고 보니 발목이 꺾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먼저들 가시오. 나는 여기서 죽으려오. 제가 주저앉아 울며 말하자 앞서가던 젊은 청년 하나가 되돌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말없이 제 짐을 받아 자기 어깨에 메고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살아서 같이 가야죠.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제가 업고서라도 갈 테니 일어납시다. 생면부지의 그 청년이 저를 부축해주는데 룡성관저에서 제 비위를 맞추던 그 어떤 간부들보다 더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그 지옥 같은 밀림을 한 발 한 발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태국과 라오스를 가르는 거대한 메콩강이었습니다. 밤한개 자욱한 강가에 섰는데 강폭이 얼마나 넓은지 건너편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흙탕물은 콸콸거리며 흐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것은 작은 쪽배 하나였습니다. 악어가 산다는 소문도 있는 그 강을 고작 나무 판자 몇 개 덧댄 배에 목숨을 맡겨야 했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국경 수비대에 들킬까봐 다들 숨도 못 쉬고 서로의 손만 꽉 잡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출렁거리는 물결을 보며 저는 김정은의 별장, 두고 온 고향, 먼저 간 남편, 그리고 기다리는 딸의 얼굴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 강만 건너게 해주소서. 그러면 남은 인생 착하게 살겠습니다. 배가 휘청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철렁거렸습니다. 마침내 배가 쿵 하고 태국 쪽 강둑에 닿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기어서 내렸습니다. 태국 땅을 밟는 순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는 태국입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에게 잡혀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중국에서는 잡히면 죽는 목숨이었는데 태국에서는 경찰에게 잡혀야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게요. 태국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도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다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였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태극기가 파란 하늘 아래 선명하게 휘날리는데 그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0년 평생 인공기만 바라보며 충성했던 제가 이제 저 태극기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양복을 입은 한국 대사관 직원분이 뛰어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더러운 옷과 냄새나는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땅입니다. 안전합니다. 어머니. 그 따뜻한 우리말 한마디에 저는 어린애처럼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성 1호 별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직원분의 그 따뜻한 눈빛과 펄럭이는 태극기가 100배, 1000배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대사관 안에는 저처럼 사선을 넘은 탈북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고생했다, 살아서 다행이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식당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오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고 정겨운지. 아,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내가 진짜 살 곳은 여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정은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으니까요. 태국 밀림의 가시덤불에 찢긴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내일이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이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공기처럼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피눈물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행기만 타면 꿈에 그리던 딸의 품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침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던 그 순간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대한민국의 야경은 그야말로 빛의 바다였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김정은이 머무는 1호 별장에서 내려다보던 평양 시내의 야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드문드문 박힌 반딧불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로부터 골목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밝혀진 불빛들이 마치 어서 오세요,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온 첫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딸을 만났습니다. 엄마, 하며 멀리서 달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안아보는 내 딸. 그 작고 여리던 아이가 어느새 건강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너 혼자 그 고생을 시키고. 아니야, 엄마 살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안 헤어져도 돼. 딸아이의 등짝을 두드리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닌지, 혹시 눈을 뜨면 다시 두만강의 차가운 물속은 아닌지. 딸의 체온이 제 볼에 닿아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아, 내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왔구나. 한국에서의 삶은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바로 마트였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장 보러 가자며 데려간 동네 마트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쌀 포대들, 윤기가 흐르는 과일들, 부위별로 포장된 고기들이 끝도 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양 용성관저에서 일할 때도 좋은 식재료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직 김정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산 와인, 일본산 생선. 그건 권력의 상징이었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누구나 돈 몇 푼이면 임금님 수라상보다 더 잘 차려 먹을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딸이 묻더군요.
엄마, 뭐 먹고 싶어? 소고기 사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마트 한가운데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내 고향 사람들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여기는 게 사료도 쌀밥보다 영양가가 좋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먹던 그 비싼 스테이크보다 우리 딸이 카트에 담은 삼겹살 한 팩이 저에게는 훨씬 더 귀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배정받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날 밤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별장의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이나 금으로 도배된 욕실에 비하면 작고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작은 집이 궁궐보다 더 좋았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에는 도청 장치도 없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도 없었으니까요. 수도꼭지를 틀니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욕실에 있던 순금 수도꼭지는 차갑고 무서웠지만 우리 집 스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샤워를 하며 제 몸에 남은 탈북의 상처들을 씻어내는데 비로소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물을 쓰고 내 마음대로 불을 켜고 누가 엿들을까 걱정하지 않고 딸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이 평범한 저녁. 이것이 바로 제가 목숨 걸고 찾았던 자유였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김정은의 모습을 봅니다. 살이 더 쪄서 뒤뚱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는 무섭기보다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좋은 건 다 먹고 금으로 된 집에 살아도 그는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 밤마다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곁에서 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잡니다. 진짜 승리자는 그가 아니라 바로 저 김순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낯선 외래어가 섞인 말을 알아듣기도 힘들고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몸이 고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저는 통장을 꺼내봅니다. 제가 땀 흘려 번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다 당에 바쳐야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내 것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살지만 저 북쪽 땅에는 이 공기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기도를 합니다. 저 북한 땅에 두고 온 내 형제들, 굶주리는 아이들. 그들에게도 언젠가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고향으로 달려갈 겁니다. 가서 말해줄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더라. 우리가 속고 살았다. 이제 우리도 사람처럼 살아보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 같은 늙은이도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어머니하고 불러주는 이웃들이 있어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이 받은 은혜 갚아가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 1호 저택의 유령으로 살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할머니가 된 김순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통일을 앞당기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마음우체통이었습니다.